약간의 뭐 히스토리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1950년대, 뭐 40년대부터 사실은 뭐 AI에 대한 뭐 연구가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고, 정확하게 제가 40년대에 누구누구가 AI 연구를 했는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대략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튜링도 사실은 어쩜 알란 튜링이 AI의 어떤 아버지라고도 사실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란 튜링, 그리고 이제 튜링과 동시대에 굉장히, 그러니까 영국에 튜링이 있었다면 미국에는 혹시 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세요?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영국에 알란 튜링이 있었으면 미국에는 클로드 샤논이 있었다. 혹시 뭐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샤논, 뭐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엔트로피, 샤논 엔트로피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어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거의 아버지, 인포메이션 티어리라는 분야를 갖다가 만든 분. 이제 많은 분들은 다 샤논 그러면은 뭐 엔트로피, 인포메이션 티어리만 생각하시지만 샤논은 그 전에 또 다른 엄청난 일들을 사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분야의 어떤 천재적인 사람이었고, 튜링과도 교류가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막 코업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튜링이나 샤논 전에는 사실은 뭐 우리가 아직 디지털 컴퓨터도 없던 시절이었었고요. 이렇게 뭔가 어떤 유니버설한 머신이 있어서 그 문제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그냥 어떤 하나의 머신이 다양한 일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튜링이나 아니면은 샤논의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일들을 바탕으로 이제 아마 더 발전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문제에 따라서 매번 모든 그 기계를 갖다가 다시 거기에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요새 개인적으로는 뭐 샤논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읽을수록 야,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그냥 이것도 주관적이긴 하지만은 그 샤논의 석사학위 논문, MIT 석사학위 논문은 물론 뭐 MIT 역사상 최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근데 그 석사학위 논문은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은 웬만한 뛰어난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의 한 100배, 1000배 정도의 어떤 엄청난 일들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40년대하고 50년대 이때는 이제 주로 처음에는 어떤 이제 뭐 로직 베이스드의 이제 AI, 그러다가 이제 이 커넥셔니스트라는 건 이제 이게 뭐 퍼셉트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50년대 이후에 퍼셉트론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이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강의를 하겠지만은 커넥셔니스트라는 것이 바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전 세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커넥셔니스트, 그러니까 뭔가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서, 그러니까 많은 뉴런들이 연결돼 있는 것이 이제 브레인이죠. 그러니까 어떤 많은 어떤 이 간단한 유닛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어서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갖다가 푸는 모델. 이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두고 이제 커넥셔니스트라는 이제 이름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커넥셔니스트는 사실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셔도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50년대부터 이제 연구가 돼서 쭉 진행이 되다가 사실은 이제 심볼릭한 것이, 이거는 이제 데이터 드리븐, 즉 머신러닝과의 시초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오히려 지금 여기에 보면은 60년대 후반부터 뭐 거의 한 70년대, 80년대는 이제 심볼릭한 AI가 이제 거의 대세를 이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다시 와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때는 뭐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았었죠. 그러다가 이 90년대 이제 이후에 다시 이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은 아마 머신러닝 시간에도 배우셨겠지만은 이제 이런 머신러닝 방법들이 이제 다시 또 등장을 했고, 이제 이 뒤는 이제 딥 네트워크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딥러닝이 이제 굉장히 다시 그 부활을 하게 된 거는, 뭐 혹시 안 읽어보셨다면은 뭐 한 번쯤은 이 논문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로 이제 이 딥러닝이 다시 부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관심을 갖다가 갖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은 뉴럴 네트워크를 굉장히 사실 무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고, 이거는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이게 뭐 아무 이론도 없고 그냥 뭐 된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믿을 수 있느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이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컨퍼런스에서 이제 매년 어떤 거를 하느냐 그러면은 리젝트된 논문에서 많이 등장한 탑 10 키워드들을 항상 뽑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탑 10 키워드의 넘버원이 뭐였느냐? 리젝트된 논문의 뉴럴 네트워크. 지금은 억셉트된 논문에 탑 10 키워드를 뽑으면 뭐 D 뭐 이제 이런 것들 뉴럴 네트워크 이제는 또 그러니까 한 10년을 또 단위로 이제 이게 완전히 리젝트된 논문의 탑 10 키워드가 이제 억셉트된 논문의 탑 10 키워드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근데 하여튼 이 논문이 발표가 되고 이제 제프리 힌튼과 그의 이제 동료들에 의해서 이 논문이 발표가 되고 사람들이 야 이게 뉴럴 네트워크 이제 예전보다 조금 잘할 수 있는 그 어떤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서 그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갖다가 갖게끔 됐고 사실은 이제 훨씬 이제 인기가 있게 된 거는 사실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때문에 폭발적으로 인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어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오면은 그 이미지가 이제 어떤 종류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분류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1000개의 카테고리가 있는 그런 이제 그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제 그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제 누구의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지를 갖다가 평가를 하는 그런 이제 이 컴피티션이 매년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기존의 컴퓨터 비전 방법이고 뭐 거의 한 2012년까지는 70%를 조금 넘는 정도의 액큐러시를 갖다가 보이다가 2012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고전적인 모델이 된 알렉스넷이 이제 2012년에 처음 등장을 해서 그때 퍼포먼스가 기존의 방법들을 제치고 이제 여기에 보면 80% 중반에 이제 그린으로 표시돼. 이것이 이제 그 알렉스넷의 그 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뭐지? 얘가 왜 이렇게 트래디셔널 컴퓨터 비전 방법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CNN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는 상위권 3분의 2가 다 이제 CNN 기반. 그리고 하위권 조금이 이제 트래디셔널 컴퓨터 비전이고요. 14년부터는 이제는 트래디셔널한 방법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컴퓨터 비전하는 사람들은 100% 딥 네트워크에 이제 올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지금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다 이제 CNN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요런 그 어떤 르네상스 시대에 대표적으로 나왔던 VGG라든가 구글넷, 딥 레지듀얼넷 이제 이런 대표적인 세 개의 모델이 있고 뭐 이것들 중에 이제 어떤 디스팅트한 프로퍼티들은 이제 저희가 CNN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배우실 테고 아마 실습도 뭐 구글넷이나 레즈넷 같은 것들을 이제 실습 시간에도 이제 해보실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한 뭐 15개, 16개에서 한 20개 초반의 레이어 수를 갖다가 갔는데 이 레즈넷 같은 경우는 이제 100개 이상의 레이어를 갖다가 쓰기도 합니다. 예. 이제 이 레즈넷도 제가 이제 뭐 강의 때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제 약간의 스트럭처가 틀려서 얘네들은 이제 100개 이상의 레이어를 쓰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굉장히 딥한 네트워크들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이제 주로 CNN에 거고 그 외에 뭐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그렇게 딥한 레이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미지 이후에 시퀀스 데이터, 즉 이제 요새는 우리가 번역기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머신 트랜슬레이터들이 이제 이런 그 모델을 갖다가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2014년. 그러니까 시퀀스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시퀀스를 갖다가 아웃풋으로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말은 시퀀스입니다. 그러니까 시퀀스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그 인스턴스들이 쭉 디펜던시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한국어 문장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거가 번역된 영어 문장이 이렇게 이제 나가기를 원하는 모델이죠. 그게 바로 시퀀스를 인풋으로 받아서 시퀀스를 아웃풋으로 내주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명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이라고. 프로그램도 시퀀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델을 어디다도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짭니다. 프로그램을 짜다가 붙여놔요. 나머지는 네가 좀 알아서 짜라.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얘가 알아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지금도 가능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잘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양한 문제를 찾기 시작했고, 한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서 어떤 이제 간단한 뭐 토이 프로그래밍 정도에서는 충분히 이제 동작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전문적인 그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지, 그거는 아직은 아니지만 계속 이제 그런 레벨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각각의 단위가 네. 워드 레벨.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 알파벳. 워드 하나 단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단어. 돼요. 그러니까 A, 그러니까 뭐 나는 학교에 간다. 그렇죠? 그럼 여기 I go to school 뭔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시퀀스의 하나하나의 토크는 뭐 워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워드보다 더 잘게 나눠서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뭐 센서의 어떤 하나하나 더 특정한 시간의 값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비디오에서 한 프레임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제 틀린 거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A, B, C 이렇게 들어가면은 A, B, C가 서로 뭔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A, B, C가 서로 다 인디펜던트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